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의 축구 신화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 대 풀럼전 경기가 예상을 뒤엎고 토트넘이 3대 0으로 풀럼에게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토트넘의 대승을 예상했었고요. 영국 현지 언론 매체들의 예상도 대부분 토트넘이 한 3대 1 정도로 승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완전히 그런 예상들을 저까지 포함해서 무색하게 만들면서 토트넘이 풀럼에게 3대 0으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이 패배가 단지 이 한 경기의 어떤 패배에 국한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은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경기가 그동안 쭉 누적되어 왔던 토트넘의 어떤 내재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기다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풀럼전은 토트넘으로서 이번 시즌 들어서 뭐 가장 최악의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일단 수비와 공격 두 가지 요소로 일단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돼가지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어떤 팀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선수들 간의 어떤 그 화합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까지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트넘의 수비 문제입니다. 수비 문제인데 이건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이제 무리뉴나 콘테와 달리 상당한 어떤 공격 축구를 하면서 성적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공격 축구에 매료된 나머지 뭐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삼지 않는 그런 경향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뭐 한 오래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는 뭐 재밌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 문제점을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국 언론들에서도 전문가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 수비 문제 있다라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요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뭐 39경기 연속 득점 기록, 어제 물론 이제 3대 0으로 패하면서 그 기록이 끼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공격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사실 수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들 간과를 했거든요. 이제 그 문제점에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단면이 뭐냐면은 거의 뭐 아주 많은 경기들에서 토트넘은 선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실점. 그래서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패했을 때 제가 그때 포스테코글루 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수비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수비가 이제 성적과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강등권 팀들하고 만약에 이 시즌 말미에 만난다면은 정말 강등권 팀들은 딱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비가 그 수비 안정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랬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허점,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울버햄튼전에서, 그리고 이번 풀럼전에서 이제 완전히 그 문제점이 뭐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토트넘이 뭐 승점을 챙겨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슈퍼 세이브, 그리고 선제 실점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추격해 가지고 동점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역전승을 하든지 하는 이 두 가지였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토트넘의 수비는 무너질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카리오 골키퍼의 그 슈퍼 세이브 뭐 약효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으면은 한두 골을 더 허용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비카리오의 선방도 조금 이제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선제골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추격하는 그 힘이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번 풀럼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 선제골을 허용하고 그것을 따라잡는 그런 역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풀럼전과 같은 그런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비적인 측면은 일단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 역량은 그러니까 수비의 어떤 주전 선수들의 역량, 스쿼드, 로메로나 반드벤이나 그리고 또 포로와 우도기 등 이 어떤 개인적인 역량에 주로 의존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반드벤에 너무 의존한다.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도 반드벤의 수비력이 한 50% 이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풀럼전은 이제 반드벤이 나오지 못하고 드라우신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드라우신의 이 활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드라우신의 이 활약이 이번 남은 시즌, 반드벤의 햄스트링 부상이 언제 뭐 회복될지 또 언제 또 이런 부상이 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반드벤이 그런 수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저렇게 잦은 겁니다. 그만큼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반드벤이 다시 부상으로 드라우신이 그걸 대신할 그런 어떤 경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 후반기에 드라우신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느냐라는 거 이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 어떤 토트넘의 수비력의 어떤 문제, 수비력까지도 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번 풀럼전에서 드라우신의 그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직은 드라우신이 반드벤을 뭐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스피드에서 여전히 뭐 반드벤하고는 아직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존 디펜스 지역적인 방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반드벤만큼 그렇게 굉장히 영리한 그런 수비를 아직은 못 보여주는 그런 물론 이제 경기 출전 횟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후방 빌드업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기본만 하는 거지 뭐 어떤 공격 루트를 갖다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걸 뚫어내는 개발하는 이런 역량에서는 반드벤에 못 미치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전히 반드벤을 드라우신이 대신할 그런 어떤 역량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벤의 부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전체적으로 조직력을 갖다가 활용한 그런 어떤 수비 패턴, 수비 전술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개별적인 로메로나 반드벤을 축으로 하는 수비 라인의 개별적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들 선수들의 뭐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든지 특히 좌우의 포로와 우도기가 수비에서는 그 뜻하지 않는 실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실책을 통해 가지고 실점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또 실점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뭐 비유를 하자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너무 가분수 축구가 아니냐, 전방에 너무 쏠려 있고 수비적인 어떤 역량에서는 뭔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발전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이게 또 이제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토트넘에 부임을 해가지고 시즌 전반기 동안은 정말로 공격 축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상자도 없는 그런 완벽한 스쿼드를 가지고 뭐 리그 선두까지 질주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또 새로 이제 뭐 투합한 선수들, 새로 영입된 선수들끼리 막 케미도 폭발하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전반기 동안에 각 이제 처음 대하는 팀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정말로 대응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뭐 다른 팀들 하는 경기 분석하는 거하고 실제로 한번 부닥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간 거죠. 시즌 전반기에. 그러니까 19경기 돌고 난 다음에 이제 각 팀의 각 클럽의 감독들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과 역량을 갖다가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보이니까 일단 이거는 수비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이 토트넘의 수비 허술한 조직력과 그리고 개인 수비수들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뭔가 인상적인 그런 어떤 수비 전술이 보이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토트넘의 수비를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공략하는 그런 어떤 지금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울버햄턴전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번에 풀럼전은 정말 그 마르코 실바 감독입니까? 하여튼 마르코 감독이 정말로 딱 맞춤 전술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최전방 압박 싸움을 했죠. 그죠? 압박 싸움에서 누가 턴오버를 덜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첫 골 허용할 땐가 한번 보면은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한번 실책이 돼가지고 턴오버가 딱 났을 때 보면은 토트넘 수비는 한 2명이 있고요. 토트넘 이 수비진이에요. 토트넘 수비는 한 2명 정도 있고 풀럼의 공격수들은 한 4명이 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그림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후방 빌드업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드벤이 있을 때는 뭐 테크닉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넓은 시야라든지 아니면 템포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뭐 요번에 이제 드락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드벤이 하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맞춤 전술로 토트넘의 수비의 어떤 허점을 갖다가 공략할 때 정말로 이번 풀럼전에서도 드락신이 아니고 반드벤이었으면 한두 골 정도는 막았을 겁니다. 왜? 매 경기마다 한두 개 이상은 반드벤이 그 자신의 개인기, 스피드하고 그 피지컬적인 능력 가지고 막아왔거든요. 결정적인 어떤 실점 그 기회를 갖다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뭐 반드벤의 결장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비의 조직화를 갖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로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지금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쨌든 시즌이 쭉 이어지면서 토트넘의 이 수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전술과 관련한 문제에서는요, 뭐 우리 팬들께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지원, 그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 원탑 스트라이커로 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토트넘의 어떤 공격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할 텐데요. 뭐 저도 물론 뭐 프리뷰에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홀란드를 추격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까지 했는데요. 뭐 거의 허풍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그런 어떤 지금 기대와 예측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가능성을 갖다가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클루셉스키라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새벽 경기 보면서 클루셉스키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 클루셉스키가 정말로 팀 플레이만 잘하면요. 팀 플레이만 잘하면은 진짜로 그 월드 클래스 뭐 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포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특유의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저분한 드리블이라 그럴까요? 투박하면서도 뭔가 이 끈기 있는 잘 뺏기지 않는 그 드리블 역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탑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합스페이스나 박스 근처에서 간결하게 주고받는 원투까지 그런 팀 플레이만 이어진다면은 뭐 손흥민 선수하고 이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공격수들하고도 이어진다면은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층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그런데 어제도 보면 오늘 새벽도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를 물론 그 패스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다 골네트를 갖다가 가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클루셉스키의 그 무리한 어떤 그런 슈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딱 패스가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전혀 엉뚱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건 조금 정말로 토트넘 팀 차원에서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개인 스탯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후반 늦게 클루셉스키가 메디슨 자리를 들어왔죠. 그죠? 히살리송이 들어오면서 포지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베르느가 왼쪽 윙포드로 가고 존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클루셉스키는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맡았던 공격형 미들과 프리롤로 맡았는데 그때 이제 메디슨이 아예 빠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그 자리에 그냥 꼽았을 때는 그러니까 선발로 꼽았을 때는 잘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왜냐하면 혼자 솔로 플레이를 할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압박도 빠르게 누르고 하니까 뭐 드리블 친다는 보다는 물론 드리블도 간혹 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타임 빠르게 간결하게 패스를 갖다가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로 팀 플레이에 좀 녹아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훨씬 더 메디슨보다 어떻게 보면 더 파괴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후반 늦게 들어갔는데, 후반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맡겨놓으니까 그 역할 하기는 그냥 자꾸 오른쪽 윙 사이드 라인으로 빠져가지고 존슨하고 이렇게 자리가 중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계속 솔로 플레이에 가까운 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쿨셉스키의 앞으로의 어떤 그 활약,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쿨셉스키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메디슨이 지금 시즌 초반만큼의 그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있죠. 부상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앞선 경기에서는 사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격형 미들로스의 그런 어떤 역할은 좀 부진하다. 오히려 후방으로 내려와가지고 후방 빌드업을 이렇게 스포트하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은 아직 제 머릿속에 상세하게 어떻게 메디슨과 그리고 쿨셉스키를 갖다가 조화를 시켜야 할지 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메디슨과 쿨셉스키를 공격 전술에서 뭔가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변경이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새벽 경기, 자꾸 어제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에서 베르느를 사실은 선발로 내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르느가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보여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골 결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비판받아야 마땅할 정도인데요. 베르느의 뭐 어떤 선천적인 한계로 보입니다. 사실 베르느하고 황희찬 선수하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베르느가 골 결정력만 확실하게 올라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존슨보다도 더 폭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아무튼 뭐 어쨌든 베르느가 앞 두 경기에서 비록 조커로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넣은 골이지만 일단 두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연속 경기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감각을 좀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선발로 내세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제 베르느가 뭐 골 결정력 빼고는 활발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 엔드라인까지 치든지 아니면은 박스 안으로 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적절한 선택이나 간결한 어떤 패스라든지 이렇게 팀플레이 쪽에서 좀 더 지능적으로 베르느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은 토트넘 공격력도 더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욕심내는 뭐 메디슨이나 뭐 존슨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보다는 베르느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하고 더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즉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골 스탯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번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한 이야기가 뭐 수비 문제 그리고 공격 전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이야기한 연장선에 있지만 토트넘 그 공격 라인에서의 어떤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팀 케미가 지금 현재 많이 와해되어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거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혼자서 지금 어쨌든 동료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나 이 골 스탯 이것을 뭐 염두에 두고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해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걸로 알고, 그죠? 뭐 그런 영화 대사 있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대사가 있듯이 너무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공격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지금 10경기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 이번 풀럼전에서 좀 뭐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료들과의 협력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의 어떤 경기력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10경기 남았는데 조금 더 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서로 이타적으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플레이, 혹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로 감독의 어떤 뭐
직권이라 그럴까요? 이걸로 가지고 손흥민 선수 중심에, 왜냐면 뭐 지금 골 결정력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말고는 믿을 만한 그런 공격수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축으로 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공격 패턴을 갖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라인업 선수들에게 딱 강력하게 주지시키는 어떤 그런 전술적 결단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풀럼전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 가지고 토트넘과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체적으로 뭔가 전술적인 어떤 각성을 통해서 다음 경기부터는 정말로 시즌 초반에 그 막강했던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계속해서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